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제학 원론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경제학 교과서를 보시더라도 앞부분은 미시경제학, 뒷부분은 거시경제학. 또 아주 특별한 교과서든 그 부분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출발점은 항상 미시경제학에서 시장 이론을 출발점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어떻게 조금 다른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미시경제학이라는 개별 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합니다. 개별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인 소비자가 있을 수 있고요. 소비자가 있을 수 있고,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 그 다음에 정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생산자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지, 민간 부분,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미시경제학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을 또 한번 나눠본다면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 부분 둘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시장 이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또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접근법을 이용해서 미시경제학을 주로 바라보게 될 거고요. 그 접근법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나눠져 있는 소항목 또는 그 소항목 중에서도 이렇게 뭉쳐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소비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구나, 생산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구나,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그 상호작용을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경제 정책들을 펼칠 수 있구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시경제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큰 부분이 이제 거시경제학이죠. 거시경제학, 매크로 이코노믹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한 나라 전체, 경제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거시경제학에 이런 방정식 또는 수식이 있어요.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방정식 자체가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Y, GDP예요. GDP. 총생산. Y의 이니셜은 yield라는 수확한 거. 그러니까 총 경제, 그 경제 자체가 만들어낸 것 자체. 그게 Y고요. C, consumption, 소비고, I, investment, 투자, G,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 그다음에 NX, 순수출이 되겠죠. import and export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자체를 보면 전체적인 분석에 대한 것들, 그 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GDP에 대해서 볼 거고, 소비 자체, 한 경제 자체, 소비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게 될 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접근법,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주 크게 나눠서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 파트, 거시경제학 파트. 미시경제학 파트 중에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거시경제학에서 요걸 초점으로, 요거를 중점적으로 시작으로 하나하나 나눠서 바라보는 접근을 하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하고 이제 개별적인 공부를 해 나가는 거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를 해 드립니다. 다음 부분은요. 경제학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부분과의 연관성,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그냥 학문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통제 정책이죠.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부가 어떤 가격에 대해서 이 이상은 안 돼, 이 이하는 안 돼라는 제약 조건을 부과하는 겁니다. 가격 통제라는 거 정부 정책 중에 하나죠. 정부 정책. 자, 원래는 소비자, 생산자, 또는 수요자, 공급자 간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거예요. 그 가격이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요.
그중 한 가지 예로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궁극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죠. 네. 임금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그러니까 경제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행복을 충족할 만큼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적어도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는 적정한 수준 이상의 보상을 줘야 된다라는 게 최저임금제죠. 최저임금제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뭐겠습니까?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비효율이요? 뭐 쭉 이제 최저임금제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바라보고 분석하게 될 테지만 정치적으로도 우리 들어봐서 알 겁니다. 최저임금제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할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임금이 낮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활성화함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다. 최저임금제 제도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내용들을 최저임금제나 가격통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아주 쉽게 그냥 얘기만 들어도 이런 메커니즘, 이런 방식으로 균형이 결정되고 거기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이점으로는 이런 게 있고 단점으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무역정책 중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들어가지고 보호무역의 어떤 그 기조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미래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보호무역 자체에 대한 그 기조가 형성이 됐고 그 이후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보호무역을 표방하고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코로나라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와 함께 같이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그 현실이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 경제가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있어야 한다. 시장 자체의 결정에 수요와 공급자 자체의 어떤 법률적인 제도적인 어떤 제약을 떠나가지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효율성이 담보된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적인 결론이 되겠어요. 근데 보호무역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국가 또는 나의 순간적인 어떤 목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자유무역에 대한 제약들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떤 행동을 국가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사고 파는 국가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효율성이 세계 전반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아주 저하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순간적으로 어떤 국가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분석들도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 이론이 그러니까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 경제학 공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냥 이론에만 매몰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런 메커니즘만의 이해가 아니라 이걸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내 개인적으로 소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 좋은 방법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 수학적이고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참 많다고 그랬죠. 학생들이 어려움을 토로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요.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학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해 나가는데 써야지, 도구를 써야지. 도구를 못 쓰고 이거 도구가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해다. 물론 이해를 더 편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방법론을 쓰고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거죠.
자, 하나의 예로 가격 탄력성이 있겠습니다. 가격 탄력성 뭐 엡실론이라고 쓰고요. 엡실론을 딱 쓰는 순간부터 조금 턱 막힙니다. 이 그리스 알파벳이고요. 일라스티시티라는 E가 있는데 그 E 대신에 이제 E라는 이니셜 자체의 용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퀄리브리움 할 때도 E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E 대신에 E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스 알파벳을 갖고 와가지고 엡실론이라고 씁니다.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마이너스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P Q예요, Q.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딱 보면 어려워요. 턱 막혀. 델타는 뭐지? QP는 이제 퀀터티고 P는 프라이스의 이니셜로 변수를 쓰고 있습니다. 델타라는 거는 변화라는 거고요.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거냐? 가격의 변화가 딱 한 단위만큼 일어났을 때, 가격의 변화가 1% 일어났을 때, 퍼센티지 체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퍼센티지 체인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냐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거, 탄력성이죠. 그걸 측정한 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아주 처음 1, 2, 3장 동안에 우리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공식을 쓰는 게 중요하냐? 아니다. 가격 탄력성이 뭘 의미한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신축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탄력성이라는 거, 탄력성이 높은 거, 고무줄 같은 거죠.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 그 변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 데 대한 지표다. 요 예로 계산하는 식보다 계산식도 궁극적으로는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해할 거는 가격 탄력성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거를 하려고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에 대한 측정, 그걸 통해 가지고 가격이 바뀌었을 때 수요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가를 잘 알아야 그 변화 자체가 시장에 어떻게 해서 나타날지에 대한 이해도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잘 알아야 정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 도구로 이용하는 수학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거를 놓쳐버린다던가 포기해버린다던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썼습니다. 수학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노테이션,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학식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막 그냥 외워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외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해가 먼저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또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공식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해가 더 먼저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예로 이제 가격 탄력성이라는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이제 수학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경제학에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 결정을 하는 거,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현실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배우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인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도 항상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런 판단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경제신문이나 현실적인 기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경제적인 기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결국은 내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아주 동떨어진 의사결정 같은데 그 의사결정이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현실이 경제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아주 그냥 정치적인 신문 기사가 나의 경제 활동에 각각의 경제 주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런 능력을 궁극적으로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구로서의 경제학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건 딱 이제 무역에 관한 내용이죠. 무역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좀 더 범위가 큰 국가적인 정부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이니까 몇 년 된 얘기죠. 2019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자, 이거 보호무역 기조가 증가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한국이 대미 수출에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서 대미 수출에 상당한 이득을 맨날 챙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생각해 볼 때, 중국의 경제가 너무 커지고 있고 우리 국내 경제, 미국 국내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견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 장벽을 미국이 중국에 상대적으로 높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사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나? 어떤 위치를 점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미국은 올해 5월을 제외하고 지난해 2,500억 달러어치를 중국 제품에 대해서 4차례 걸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 제재 품목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점유율이 떨어졌죠. 3.6%포인트 하락했으나 한국산, 한국 제품들은 3.4%에서 4.1%로 0.7%포인트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럼 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요 예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거. 왜 대미 수출이 늘어나느냐?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이유. 그죠? 미중 간 교역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가 하락했고, 성장 둔화 이런 것들이 발생해 가지고 수출 감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이 타 국가산으로 대체되는 무역 전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을 하고 중국이 그 중간재를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에 팝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찍혀져 있지만 그 각각의 부품들은 한국에서 생산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무역에 있어서 대미 상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수출하던 걸 우리나라가 수출하게 됐다. 가격 경쟁력이 올라갔다. 관세를 통해서. 관세가 부과되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겠죠. 거기에 상대적으로 한국은 관세 부과를 받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싼 물건들이 있을 거고 그 물품들을 수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을 못하는 중국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의 부품이 한국 물건이었다면, 한국의 부품들이었다면 상대적인 대중 무역에 대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역 이익이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을 나타내게 될 건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기사를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경제학을 공부함으로써 그런 능력이 향상되고 그 향상된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를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쭉 공부법,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너무 경제학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학적 그런 도구로 이용되는 부분들을 너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너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전반적인 개념이나 중요한 방법론들을 놓치지 말고 경제학적인 이해를, 경제학적 논리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현실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선택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이해하시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재밌고 즐겁게 거쳐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수강생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